오늘은 1타 7피 주식 초보 최고 계략 책의 저자이신 박성현 저자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근로소득만 가지고도 지금 한 50억 대의 자산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일단 처음에 1999년 직장을 처음 그 출퇴근할 때의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흙수저신 것 같아요. 그 만화방 안 보일러실을 마가 개조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하셨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50억이라는 큰 자산을 이루게 됐나요? 일단 운이 좋았고요. 네. 예, 운이 좋아서 일단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증식은 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재테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자산도 증식을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산 증식은 운 좋게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 책이 바로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제가 이제 활용했던 그런 것에 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월급만 가지고 이런 어떤 부를 이룬다는 게. 뭐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자산 증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제 질문을 해오시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자산을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명히 디플레이션도 중간중간 있긴 했었지만 우상향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을 믿고 부동산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복리의 마법을 믿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풀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끌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2014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바닥이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믿었으니까 그 가격 하락의 공포에서도 맞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마련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제가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운이었다고 봐야죠. 2014년도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산 증식에는 성공하셨는데 대신 주식 쪽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17년 동안 호구였다. 계속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운 좋게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은 했는데 또 운이 나쁘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끊기게 된 이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꽃감 빼듯이 뭐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생활비를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끊겼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축, 현금 흐름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월급이 끊겼으니까. 근데 제가 17년 동안을 호구 중에 호구였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회사에서도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뭐 이런 별명까지, 부장님 마이너스 손이십니다, 이런 그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로 완전히 호구 같은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잃고 나서 주식 투자로 제가 이제 다시는 주식은 도박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주식을 끊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식은 도박 같은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게 됐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강원랜드나 이 도박 카지노라고 하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월급이 끊기고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카지노에 좀 자주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기만 하면 뭐 카지노도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100번을 가면 100번을 다 잃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호구, 뭐
도박도 호구, 이제 온통 호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잃지 않는 거를 따는 건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100번을 가면 100번을 다 잃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자.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베팅 전략, 베팅 시스템, 그리고 뭐 그 게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도박에 대해서. 예. 아, 잃지 않으려고. 아, 그렇죠. 잃어도 조금만 잃자. 너무 많이 잃는 거야. 한번 가면은 제가 멘탈도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박하는데 또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멘탈도 너무 약하고 너무 실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잃기만 해서 많이만 잃지 말. 따자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가게 재밌게 가서 많이 잃지만 말자라고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왜 호구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공부를 하고 나서. 왜 호구였죠? 아, 게임의 전략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한다고 할 수는 없듯이 도박도 내가 게임의 룰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게임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베팅 전략도 모르고 베팅 시스템이나 뭐 카지노의 어떤 여러 가지 룰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서 카지노에 갔어요. 그랬는데 생전 처음으로 돈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신기하게 그 뒤로도 운일 수 있잖아요. 또 한 번은 그렇죠. 평생 한 번 땄어도 계속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게 뭐냐면은 운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크다라고 하는 이 도박조차도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만드니까 따잖아요. 그렇다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 주식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 관련된 책도 한 1년으로 치면 100권 정도를 읽었어요. 엄청 예. 공부하셨네요. 예, 도박으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돈이 여기 있다. 그렇죠. 버는 길이. 도박은 왜 그만뒀냐면은 강원랜드에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채산성이라고 하죠. 비용과 예. 시간. 제가 이제 그 카지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베팅 전략이 소액 베팅 시스템이었어요. 이 세븐 스플릿, 이 책에 소개하는 방법하고 이제 비슷한데, 한 12시간을 도박을 하면은 많이 따면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으로 치면. 그가 도박을 어떤 그 취미나 아니면 그렇죠. 어떤 그 도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비를 예. 벌러 간 거군요. 그렇죠. 생활형 전업 도박. 갬블러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전업 거예요. 갬블러로. 예. 근데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이게 우리 집 옆에 카지노가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거기서 숙식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맨 처음에 한 거는 달러 투자고요. 달러 투자를 통해서 어느 그 도박과 투자의 어떤 다른 어떤 차이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을 한 게 이 주식 투자거든요. 달러 투자는 얼마나 벌었어요? 달러 투자는 제가 2018년도에 가장 달러 투자하기 좋았던 때예요. 제가 이제 왜 주식 투자, 달러 투자로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느냐,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 투자는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낮았을 때. 근데 제가 2018년도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달러가 1,000원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깨지냐 마냐 막 이럴 때였었어요. 제가 봤을 때 빅맥 지수, 달러 지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베팅의 전략을 안에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를 계속 해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한 300억 정도의 달러에 투자를 해요. 300억? 예. 엄청 그래서 제가 투자하셨네. 심지어 경찰서 조사도 받았어요. 개인이 어디 뭐 기업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한 개인이 300억의 달러를 매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까지 받았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1일 날 팔면 5.7%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던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한 17배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엄청 예. 돈을 버셨네요. 제가 이제 현금 흐름 창출의 목적이 제가 이제 원래 원했던 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거였어요. 경제적 자유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 이게 이제 제가 원했던 건데 자산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걸 팔 수는 없고 지금 더 팔지 못하죠.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도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근데 그 목표가 한 300만 원 정도였어요. 월 300. 예, 월 300만 내가 있으면 저는 이제 아끼고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최적화하는 거에는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기반이 돼서 부동산 자산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소위 짠돌이. 예. 그러니까 뭐 대단히 안 썼죠. 안 쓰고 이제 모아서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이 달러 투자를 해보니까 하루에도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이 그것도 제가 한참 잘 벌 때는 거의 뭐 한 달 내내 하루 그 매일 매일 300씩. 예, 매일 200, 300씩을 계속 보니까 사람이 이거 이 세상은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때는 한참 달러가 낮았고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이걸 접목해 볼까라고 하면서 이 세븐 스플릿 주식 투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븐 스플릿이 1타 7피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이것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있는데 이제 도박을 잘 용어를 몰라서 1타 7피는 고스톱 칠 때 네. 예, 1타 쌍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한 번 하면은 피를 이제 뭐 2장, 3장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피를 한 번에 7장을 얻으니까 뭐 일석이조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아주 그냥 크게 한 번 했는데 연달아서 좋은 운이 예. 확 들어온다. 그런 의미보다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7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주식 투자 이 고수분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사연이 복잡하고 예. 도박과 관련된 분은 또 오늘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참고로 네. 지금 제가 815 모니터를 많이 봤거든요. 아, 네. 예, 대표님도 지금 되게 만나면서 영광이고. 아이, 별 근데 여기 뭐 주식 투자의 전문가나 이렇게 뭐 고수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배한진 대표님이나 뭐 최준철 대표님 이런 방송들도 다 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착각하실까봐 저는 주식 투자의 고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적이고 평범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고 주린이 그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데 어린이 같은 사람을 주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식 청소년? 그러니까 중년이 중년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 같은데? 그래서 중년이로서 주린이들한테 니네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대가들의 어떤 고수 투자자들을 본받아야겠지만 그게 아직 안 된다면 그냥 호구 정도 탈출하고 주린이 정도 탈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왜 그렇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지식이 많은 대학교 교수보다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더 친절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듯이 제가 이제 제 책이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고수는 절대로 아니고 제가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정도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도박도 그 생활형 갬블러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예, 거고 예.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생활 현금 흐름 창출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건 17년 동안 계속 돈을 잃기만 해오다가 예. 이제 그 도박을 통해서 배운 그 원리 시스템을 도입한 주식 투자법을 만들었더니 그걸로는 계속 돈이 벌리더라 예. 이 얘기인 거죠. 그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제가 손익 실현이라고 하죠. 손실을 실현시킨 돈이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계좌를 캡처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짜리였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2천만 원이고 그 2달 그 금융위기 기간 동안 뭐 하루에 큰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좀 안 좋았잖아요. 2달 동안의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95%였어요. 그리고 원금 다 잃었네. 예, 계좌에 5천만 원 마이너스 된 게 딱 찍혀 있고 마이너스 95%딱 된 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자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이었는데 그 제가 신혼집을 차린 그 옥탑방 뭐 고시원하고 별다를 게 없었네요. 옥탑방이 500에 2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살던 데가 예, 근데 5천만 원을 날렸으니까. 보증금 10배 날라갔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주식은 도박이다.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끊어지진 않으니까 가끔씩 도박이니까.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아, 주식 투자가 괜찮긴 한데, 제가 그랬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도박을 하다가, 달러 투자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주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뭐 사면은 내리고 예. 팔면 올라가고 예, 예. 이 이러한 원리 이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아,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일 그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바꾸는 게 첫 번째겠죠. 내가 사면 오르는 주식을 사거나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첫 번째일 텐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멘탈적으로 아니면은 아, 멘탈도 그렇고 스킬적으로. 실력도 그렇고 다 안 돼요. 다 안 된다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이제 워딩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예, 내가 부리는 사람이나 내 뭐 부하 직원이나 누구도 고쳐 쓰는 게 아니지만 나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 자신한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아무리 내가 마음 먹고 막 해도 내동매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약한 인간이고 멘탈도 약해. 내 멘탈이 강해지는 건 한계가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고치지 않고도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아, 세븐 스플릿 주식 투자 시스템을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내가 사면 올라요. 이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 진 거는 왜 그렇게 진 거예요? 아, 요것도 도박에서 용어를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도박 용어라고 딱 얼핏 들어도 도박 용어 같아요. 그 제가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카지노에.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그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바카라라는 게임하고 블랙잭이라는 게임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우스 엣지라고 약간 이제 전문 용어인데 제가 참고로 그 도박의 경험을 책으로 담은 서바이벌 카지노라는 책도 썼거든요. 아, 그래요? 아, 왜 도박책을 안 쓰시고 주식책을 썼나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예, 요 쓰셨네. 전책이 서바이벌 카지노라는 책이고 네. 그 책은 그 강원랜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사람들이 인기리에 그 사람들이 읽은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하여튼 그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이 바카라를 하던 사람이 그 카지노에는 도박에는 하우스 엣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투자로 쉽게 표현하면은 거래 수수료 같은 거예요. 근데 바카라는 거래 수수료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거래 수수료 때문에 이 자본이 녹는다라고 하죠. 자금이 녹아들어요. 네, 예. 그런데 카지노 내에서 가장 하우스 엣지가 작은 게임이 블랙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카지노에 이제 놀러 가시게 되면 바카라 대신 블랙잭 테이블에만 앉으셔도 잃을 확률이 대단히 줄어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 가지 팁인데 그래서 카지노에 가보시면 바카라가 인기 있어서 바카라 테이블이 많은 게 아니라 카지노 측에서 돈을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바카라 테이블을 많이 놓고요. 블랙잭 테이블은 되게 조금이에요. 아, 예. 하여튼 뭐 스플릿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이제 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었던 거죠. 돈을 딸 수 있는 플레이어가 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가면 당연히 잃고 공부를 하고 나서 게임을 하니까 전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블랙잭이라는 게임에.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에이스가 2장이 나오면 그 바카라는 22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1도 되고 11도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그 10이 가장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 에이스가 한 장 나오면 여기에 10이 같이 붙으면 21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스가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근데 에이스가 나오고 또 에이스가 나와버리면은 12나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안 좋은 카드가 최악의 카드가 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플릿이라는 걸 하면은 딜러가 이 카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요. 안 좋았던 카드가 좋은 카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카지노에서는 이 스플릿을 한 다음에 또 에이스가 나오면 또 스플릿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번까지만 하고 스플릿을 못 해요. 네. 제가 이제 이 스플릿이라는 계좌를 분할하는 방식이
스플릿이라는 이 용어에서 따왔는데 카지노는 3번밖에 못하지만 저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스플릿을. 그래서 이제 도박과 이 투자가 다른 점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손실의 확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세븐 스플릿이라는 말은 이렇게 도박의 용어에서 나온 거고 또 이제 그 용어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메커니즘도 여기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세븐 스플릿이라는 어떤 그 투자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도박을 예. 하면서 예, 느낀 거죠. 이제 느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전략을 통해서 17년간 계속 호구로 돈을 잃으시다가 예. 준현이가 됐죠. 한때는 마이너스 95%의 수익률을 올리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그 돈을 그 현금 창출을 주식을 통해서 예. 하고 계시는 알겠습니다. 뭐 흥미롭네요. 당황하고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뭘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재밌어서. 아, 그래서요? 근데 가끔 제가 사실 저는 도박을 잘 몰라서 그 용어가 주는 의미를 잘 몰라서 헷갈릴 때는 있는데 그 궁금한 건 계속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그 계속 잃으셨잖아요. 17년간. 그리고 그런 데에는 뭔가 그동안의 어떤 투자 기법,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안 샀거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위험한 테마주, 잡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잘못된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샀으면 떨어지면은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또 사면은 그렇죠. 사 모으면 좋은 거잖아요.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도박을 했던 거죠. 그때는 제가 또 이제 똑같았지만 친구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가 아파트를 샀대요, 이번에. 그래서 막 와서 나 아파트 하나 샀다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죠. 몇 평짜리 샀어? 모른대요. 거기 그럼 몇 층에 있는 건데? 모른대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건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주식의 퍼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몰라요. 퍼가 뭔지도 모르죠. ROE는 어느 정도야? 몰라.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온대야? 시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박으로 했다라는 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팔 줄만 알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종목 자체가 나쁘고 안 좋고 모르죠, 그것도. 이것도 떠나서 아예 모르고 그냥 누가 좋다라고 하면은 오른다고 하면은 오를 거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고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주린이에서 탈출해서 준현이가 됐던 거는 책 덕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고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잖아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로 잃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써놓았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투자를 했으니까 바보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지금 인제는 체크하는 것들이 벤자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가 이제 워런 버핏의 스승님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포기한 게 있는 거죠.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충분한 어떤 그런 주식을 사라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고, 필립 피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멘탈은 그런 식으로 별로 멘탈이 나아질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과거의 재무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왔고 또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아마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았겠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주식을 사면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나는 탁월한 기업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기업은 알겠어요. 적당하게 그냥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고 이런 회사들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삼성이나 현대차나 그렇죠. 뭐 이런 알잖아요. 그런데 탁월한 기업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 가치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현 투자자문이라는 곳에 박성진 대표님이라는 분이 또 이제 이걸 빗대서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탁월한 기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은 적당한 기업을 탁월한 가격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라도 가격이 아주 탁월하게 낮았을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나는 또 결정적으로 탁월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니까. 예, 가치도 모르고 그 탁월한 기업도 모르고 탁월한 가격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적당하게 적당한 회사라는 것. 그리고 이 정도면 주가 차트를 보니까 고가와 저가의 중간 정도 있어요. 그럼 뭐 적당한 가격인 거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라가 이제 제 투자 철학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주식 투자로. 그렇죠. 예, 그냥 적당하게 잃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 이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세븐 스플릿이 접목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게 접목이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생각에 아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장기 투자하고 이제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주가가 그 회사가 가진 원래 가치보다 낮아졌을 때 사서 그 가치가 수렴했을 때 그럼 올라갔겠죠. 그때 이제 파는 어떤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이고 평범한 저 같은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리죠. 시장에 예, 따라서.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은 계속 흔들리다가 또 박스권 같은데 갇히기라도 하면은 이건 안 되나 보다. 뭐 주구장창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투자법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뭐 워낙 많이 듣던 예. 얘기니까. 근데 알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거를. 알면서도 내 지식은 책이나 뭐 유튜브 방송, 이렇게 8.15 모니터 같은 좋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알았어요. 최준철 대표님도 좋은 말 하시고, 배한진 대표님도 좋은 말 하시고, 알겠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내 멘탈이 못 쫓아가. 예,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이 뭐냐면은 어떤 원칙을 내가 지키고 나서 네. 그 원칙을 내가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원칙,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상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상 알람 얘기를 이제 책에다도 써놨는데 내가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내일은 7시에 꼭 일어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어떤 유명한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인데. 그런데 아주 간단한 시스템만으로도 이걸 통제가 가능하죠. 기상 알람을 켜놓으면 7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핵심인 어떤 시스템이기는 한데 그거를 내가 원칙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세븐 스플릿의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는. 근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가치 투자의 여러 가지 그 투자의 구루들이 얘기했던 7가지 정도의 1타 7피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븐 스플릿 영어를 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7개로 분할해라 이런 계좌를 얘기네요. 나누는 거예요, 7개로. 7개로 계좌를 만들어라. 우리 보통 한 계좌에서 거래하거나 그렇죠. 그러는데 계좌를 7개 만들고 그렇게 거래를 해라.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승률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게 제가 했을 때? 예, 제가 뭐 투자의 고수라면 이 승률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연이라고.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고, 물론 이제 달러 투자는 아까처럼 되게 성공을 했지만 지금 제 목표 수익률은 그 배당 수익률 한 4%에다가 연간으로요. 4%에다가 시세 차익으로 한 6%를 더해서 연간 10% 정도가 목표예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식 투자로 뭐 자산 증식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월 300 정도가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예. 한 10억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4%의 일찍 은퇴하고. 4%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계속 거두면 그 돈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10억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럼요.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10% 정도면 그게 한 4억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금액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는 어떤 목적 하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도 한 10% 정도 수준이고, 하지만 시장이 좋으면 뭐 아까 17배 된 것처럼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포커스는, 목표 수익률. 포커스는 잃지 않는 거 일단 맞춰놓고요. 뭐 가치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는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안전마진을 갖춰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그 제가 원하는 그 현금 흐름 창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도박의 이야기를 하고 도박에서 이 아이디어, 이 투자법을 따오셨다 그래가지고 예. 도박하면 우리는 뭔가 무식하게 베팅하고 그 뭔가 대박을 노리고 예.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예. 그게 아니네요, 오히려. 아. 어떻게 보면 좀 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한 번 상한가 가면 뭐 30%, 20 몇 프로 금방 보니까 예. 수익률을 몇 배 이렇게 높이 잡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도 많이 하는 얘기 이제 그런 꿈 같은 수익률을 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어떤 종목을 샀었으면 2배가 됐을 텐데, 뭐 어떤 종목을 샀었으면 뭐 몇 %가 올랐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해요. 네가 샀으면 당첨됐을 로또도 매주 발표를 하고, 네가 베팅했으면 돈을 2배, 3배, 한 100배도 딸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그런 카지노 도박판도 매분, 매일, 매시, 매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은 하지만. 그렇죠. 그런 기회들은 많아요. 그 뼈 때리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마이너스. 근데 이제 아마 그 세븐 스플릿 이 원칙을 이해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17년간 계속 돈을 잃었을 때는 우리 저자님도 아마 그런 마인드 아니었나요? 많이 돈을 그렇죠. 벌겠다. 예,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그렇죠. 파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는 도박 같다라는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너는 투자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도박도 안 해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아, 맞아. 예. 도박도 쉽지가 않은데. 예, 그러니까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위험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도박이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도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그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도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얘기, 그거 참 재밌는 주제인데 한번 얘기 좀 이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뭐 투기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한데, 손실의 확정 권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지노에서 쉽게 홀짝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홀짝 게임을 하는데 내가 홀에 돈을 걸었는데 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돈을 카지노에서 가져가겠죠. 그렇죠. 내가 내 손실을 확정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의 딜러한테 있어요. 딜러를 아무리 슬픈 눈으로 쳐다봐도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내가 10억 원에 산 아파트가 5억 원이 됐어요. 물론 은행에서 뭔가가 액션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갈 수도 있고 손실을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플레버리지로 해도, 제가 그렇게 벌었으니까 네. 플레버리지로 해도 되지만 주식 투자 그리고 달러 투자까지 포함해서 노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 투자 7원칙이라고 책에 이제 뒷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1원칙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주로 마진콜이나 반대 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면 손실의 확정 권한이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손실의 확정 권한이 증권사에게 넘어가요.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예.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순간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과 투자의 차이는 그 손실을 확정짓는 게 나에게 달려있냐, 그렇죠. 상대에게 달려있냐, 그렇죠. 그 차이. 예. 그러니까 제가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가가 막 폭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확정된 거 아니니까. 저도 2008년도에 그 마이너스 95%를 확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 두세 배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내가 그걸 도박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박과 투자의 차이를 얘기할 때 뭐
짧게 저 단타 많이 하니까 단타 치는 게, 테마주에 사는 게, 이런 게 투기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 권한을 빼앗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주식과 투자의 어떤 그 차이점을 만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도박이 되죠. 바로 도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내가 쓴다는 것 견딜 수가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지금 레버리지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동산 자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 대출이 있거든요. 담보 대출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안 갚고 이 돈을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레버리지죠. 근데 여기서 또 미수나 신용을 쓰면 레버리지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치. 곰 레버리지가 되겠네요.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건 컨트롤 가능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가능한 이런 레버리지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 네, 재밌네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세븐 스플릿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투자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달러 투자는 17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하락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어떤 근거나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도 믿음이 없고, 내가 잘 산 건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다가 상장 폐지 같은 게 벌어지면 그렇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치 있는 자산을 해서 이제 일단 막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산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제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가치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치 있는 자산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세븐 스플릿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치 있는 거 아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네. 방식이냐면은 서울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예요. 32평짜리 아파트를 한강변에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자산이죠. 사람들이 알 거예요. 비싸죠. 그런 아파트가 5억 원에 파는 거예요. 사야죠. 사고 싶죠. 그렇죠. 뭐 10억짜리인데 5억이 그게 막 멘탈을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죠. 자, 이걸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5억 원에 샀는데 이게 3억 원으로 하락해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억으로 할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5억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분할 매수의 방법은 물타기 5억 원짜리 하나 더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은 있어요. 양도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전제예요. 주식 투자처럼. 주식 투자 뭐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10억짜리를 샀는데 5억 원으로 떨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7억 정도로 다시 반등을 해요. 이런 경우에 두 개를 보통 사람들이 평단가라고 하죠. 7억 5천에 두 개를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식 투자도 내가 현대차를 100만 원에 사고 또 50만 원에 사면 두 개를 더 해버린단 말이죠. 한 계좌에서 사면. 그렇죠. 그래서 평단가 이상이 돼야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내가 10억에 산 아파트는 있지만 투자자를 이제 분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산 투자자의 5억 원짜리 아파트는 7억이 됐으니까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그 분할 매수의 방법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이게 7억 5천 이상이 됐을 때 팔죠. 만약 팔게 되더라도. 예. 그런데 이 7억 5천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마음 같지가 않죠. 다시 5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또 기다림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억 원에 사고 5억 원에 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7억 원으로 반등을 했을 때 넘버 2라고 제가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넘버 2가 산 5억 원에 산 아파트는 2억 원의 차익을 만들어서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러다가 내가 팔면 오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내가 팔면 어때요? 좋죠. 넘버 1이 10억 원에 산 아파트는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운이 안 나쁘게 내가 팔면 다시 이제 내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운이 좋게. 네. 그러면 다시 5억 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또 사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번은 제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넘버 원에서 산 어떤 종목이나 아파트든 뭐가 됐던 이 종목들은 한 30% 이상의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가치 투자가 너무 나한테 버거운 거죠. 멘탈도 흔들리고. 그런데 넘버 2, 3, 4, 5, 6, 7 얘네들은 프로 단탁분들이에요. 아, 플러스만 나면 넘버 1보다는 무조건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넘버 3는 넘버 2보다 또 싸게 샀을 테고. 한 넘버 이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올해 그랬었는데 사자마자 거의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밑에서 샀더니 한 넘버 3 정도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더니 한 17%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넘버 1까지 한 4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이제 투자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하나의 계좌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평단가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싸게 산 건데도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이제 뭉뚱그려져 가지고. 근데 이제 계좌를 분할해 버리면 5만 원에 산 삼성전자, 4만 원에 산 삼성전자, 또 3만 원에 산 삼성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에 산 삼성전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계좌로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을 샀다 해도 네. 그게 뭐 50% 그래 하락했다 치면 네.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어느 정도 되면은 팔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본전이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예. 새로 사서 새로운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합치지 마라 투자를. 그렇게 7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같은 종목일지라도 사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죠. 1번이 산 거예요. 현대차랑 2번이 산 현대차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는 되게 싸게 산 현대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그 계좌마다 볼 때마다 거래하려는 그 심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번 계좌는 잘 안 봐요, 그냥. 이거는 장기 투자로 좋은 거리가 묻어두고. 그리고 2번부터는 내가 빨간색만 보면 팔아요. 제가 뭐 책에다가는 제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는 이제 미스터 인베스터라고 가상의 줄임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상의 줄임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3% 정도가 하락했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3% 정도 뭐 상승했을 때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빨간색이면 오늘 기분에 따라서 팔아버려요, 그냥. 근데 그 계좌는 전체 계좌가 아니라 예.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에는 또 영향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이 약한 심리를 이렇게 좀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현대차도 제가 만약에 하나의 계좌에 몰빵해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50%를 견디기 힘들었겠죠. 근데 3번 넘버 3가 17%의 수익. 얘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박스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넘버 1이 마이너스 상황인데도 얘가 17%를 달성하는 순간 BEP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장기 투자하고 있어. 난 여기서 단타 치면서 돈 벌어줄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7개면 너무 많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한 2-3개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1타 7P도 그렇고 이 세븐이라는 좀 이제 이 도박에서 또 왔기도 했고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를 맞춘 거지 꼭 7개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은 제가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시스템을 저하고 투자 철학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실 거 아니에요. 이 독자분들은. 저처럼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는 얘기지 이걸 따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7개일 필요가 없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2개로 만족할 수도 있고 3개, 4개 해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계좌로 거래하는. 근데 실제로 제가 넘버 7까지 실제 계좌 있기는 있는데 7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넘버 많이 간 애가 한 넘버 5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로그인 하다가 아니요. 요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은행에 통장 개설하면 국민은행의 계좌 하나, 뭐 하나은행의 계좌 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국민은행에 뭐 세금 계좌, 무슨 계좌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는 키움증권 이제 제가 주 계좌로 쓰는데 키움증권에 딱 로그인 한번 하면은 계좌가 7개가 쭉 떠요, 그냥. 아, 계좌를 분리할 수 있어요? 예,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라하고 싶은데 계좌 만드는 거에서 일단 주린이들은 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계좌 하나 만들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글도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단 몇 분 만에 주식 계좌 7개 만드는 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고도 예. 증권 계좌만 몇 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HTS 들어가면 나와 있다. 예, 그냥 몇 분 정도면은 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여주려다가 19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릭 몇 번 하면은 계좌가 이렇게 부계좌라고 하죠. 아, 요즘 제가 이제 제 댓글 써주시는 독자분들이 부캐라고 요즘 부캐. 좀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럼 이 부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투자의 부캐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고 한번 뭐 이제 이게 실전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효용을 예. 입증한 어떤 투자법이라고 생각되시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예.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계좌를 나눠서 심리를 우리가 어쨌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니 그렇죠. 상황이 나를 예. 컨트롤할 수 있게끔 예, 해보는 예. 그런 예. 전략을 쓰는 것도 그래서- 재밌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어떤 뭐 카피도 그렇고 따라하기만 해도 뭐 잃지 않는 그런 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이제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예요. 모 헬스 트레이너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뭐가 누군지 난 몰라. 아니 이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네. 하여튼간 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제가 어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매일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먹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20km씩 걸으세요라고 했어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걸 뭐 따라한다라고 해서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븐 스플릿을 이제 따라 하시려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부작용은 없다.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이렇게 투자하라고 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셔도 절대 부작용은 없어요. 제가 그건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세븐 스플릿, 그러니까 계좌를 분할을 해서 거래를 해라. 이게 뭐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어쨌든 그 기본 거래하는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모멘텀에 의해서 갑자기 막 뭐라 그러나 매수세가 몰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을 한 게 네. 적당한 주식을 이제 찾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달러 투자는 그게 필요 없었던 게 종목이 하나였어요. 그냥 달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종목이 많아지고 골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퀀트라는 개념을 알게 돼요. AI에 의해서. 예, AI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호텔을 선택을 할 때 호텔을 고르는 사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은 수영장은 있는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해변과의 거리 뭐 3km 이내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다 보면은 조식은 나오는가 와이파이는 되는가 주차장은 있는가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검색을 딱 누르면은 그 해당하는 그 호텔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조건에 맞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로 보면 정량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과거의 어떤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주로 보는 거는 돈을 잘 버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주식. 또 하나는 이제 ROE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본 대비해 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그리고 배당 수익을 배당을 해줬던 어떤 데이터가 한 최소 3년 정도는 좀 증가했거나 비슷했거나 이런 주식. 또 하나가 세븐 스플릿이 유일하게 작동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팔 수 있는데 상장 폐지. 네. 달러는 그게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0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막 공격적으로 하루에 몇 억씩도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실한 기업들이 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실한 기업을 필터링하는 조건으로는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저 같은 경우는 100% 이하로 사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한.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조건을 체크를 해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퀀트의 기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HTS에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기에 건가요? 조건 검색이라는 그런 이제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더 복잡하게는 이게 뭐 영업이익 증감률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ROA나 PEG 뭐 이런 좀 우리가 그 계산하기 복잡한 이런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 책에는 사실은 좋은 종목 고르기가 한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뭐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고 잃지 않으려면. 제가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명이 아니라면 주식 종목을 적당한 회사 정도는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네이버에서 종목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이제 재무 탭이 있어요. 주린이들은 잘 안 보는 탭이죠. 재무 탭을 딱 누르면 연간 이 재무제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빨간색만 없으면 적당한 회사다. 빨간색이 뭘 표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적자나는 회사. 예, 적자가 났거나 아니면은 뭐 그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심지어는 뭐 PER 같은 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으니까 생명만 아니면 그런 회사는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정량적 분석을 하면은 정성적 분석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정성적 분석은 저는 이제 아까 포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텔로 비유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호텔의 직원이 친절한가? 이거는 약간 주관적이어서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식은 맛있는가? 그리고 거기가 예쁜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호텔인가? 모르잖아요.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에서 정성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이제 통찰력이나 예측의 영역인데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만 보고 투자를 하는 대신 세븐 스플릿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말은 도박에서 따왔다, 그리고 도박의 원리를 적용했다 하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거 자꾸 가치 투자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쉽게 얘기하면 가치 투자를 어떻게 내가 내동매매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그 가치 투자를 제대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가 버핏 클럽이라는 좀 유명한 가치 투자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 가치 투자계에 되게 유명하신 뭐 아까 박성현 대표님, 최준철 대표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가치 투자에 관한 어떤 얘기들을 담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의 저자로 초대돼서 그 중에 한 명이 껴였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저는 이제 고수 투자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목이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였어요. 맞아요. 정말 남들은 심리가 가치 투자는 또 이상하게 사면은 떨어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들은 막 뭐 요새 성장준이 뭐니 테마준이 해가지고 막 오르는 거 보면 막 열받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넘버 2가 출동할 자세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보통 물타기 하면 짜증나고 또 그것도 심리가 안 좋아지는데 옆에 계좌로 새로 사면은 그때는 이제 올라가니까. 그 도박에 마틴게일 베팅 시스템이라는 거하고 파로리 베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근데 이 마틴게일이라는 이 베팅 시스템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 본성 속에 아마 들어있는지,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한테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가 10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일찍 했네요. 워런 버핏이 11살에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겨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빨리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일단 도박의 어떤 메커니즘을 깨닫고 나서, 위험도 깨닫고 나서 이제 투자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도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알게 해주려고 아이하고 블랙잭을 집에서 해요. 제가 이제 딜러 역할을 하고 아이한테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이제 카지노 게임을 하는데, 아무것도 당연히 마틴게일 시스템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가 마틴게일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게일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유명한 그 카지노 도박 전략에 나와 있는 책인데,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게일은 파국의 지름길이다. 그래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이 마틴게일이 뭐냐면은 만약에 도박을 하러 카지노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상상하면서 난 이거 천재야. 이런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냈어라고 이제 하실 만한 그런 건데 뭐냐면은 만약에 홀짝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짝에다가 1,000원을 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 판에는 2,000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4,000원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본전 예. 한 번에 뽑으려고. 이런 그러다가 거. 어느 순간에 한 번이라도 맞으면은 본전을 다 복구하고도 한 개를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자본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만 원을 처음 베팅해가지고 한 20번 연속으로 졌다.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겪어봤고요. 20번을 져요. 계속해서. 20번을 지면은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투자금이 1,000억 원이 필요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마틴게일 1,000억 원이 없는 이상 이 마틴게일을 타서는 완전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절대로 마틴게일 베팅 시스템으로 투자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애가 그걸 하는 거예요. 저한테 100원을 잃었는데 얘가 나 이번에 200원 걸어야지 하면서 200원을 또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다 잃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려줬죠. 마틴게일과 파롤이라는 베팅 시스템이 있는데 너는 마틴게일을 탄 거다. 그런데 마틴게일의 반대의 성격의 또 베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롤이 베팅 시스템은 내가 한 개를 따요. 그러면은 내가 내 원래 투자금하고 내가 딴 이 수익금을 더해서 그 다음 판에는 2개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또 따면 또 4개를 걸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리의 마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서 파롤이 시스템이 투자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복리의 마법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베팅을 하고 마틴게일을 타다가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파롤이 베팅 시스템으로 도박을 해야겠구나를 알고 나서 그 딜러로 하여금 마틴게일 베팅 시스템을 타도록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파롤이로 게임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0원을 걸어요. 근데 잃었어요. 또 1,000원을 걸어요. 10번을 졌어요. 그러면은 딜러 입장에서는 10연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10,000원밖에 못 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파롤이 시스템을 타서 그 딜러로 하여금 마틴게일을 타게 하면 내가 딸 때는 10연승을 하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를 따게 될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가 그 카지노에서부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접목을 했을 때는 넘버 1, 2, 3, 4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에서는 계속 샀다 팔았다가 반복이 되면서 제가 달러 투자로 17배 수익률 달성했었던 게 한 전체로 따지면 한 100% 정도 될 거예요. 연간 수익률이. 그런데 그게 엄청난 수익률을 자주 일으켰던 게 아니라 0.3%에서 1% 사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0.5% 정도였어요. 그 수익률을 복리를 일으켜가지고 100%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 안에는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박에서 그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만든 어떤 투자 이론이신데, 투자법이신데, 이게 도박과는 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가치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네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기본은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코스피 어떤 대형 우량주가 몰려있는 코스피 쪽의 종목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코스닥 쪽이 나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조금 이제 공부도 계속 했고요. 지금 이렇게 몇 년 하신 거죠?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는 4년 것 차.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발전을 했죠. 저도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도 하는데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량적 분석대로 스크리닝을 하고 나니까 뻔한 주식들만 나와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러니까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 계속 늘어나고 뭐 ROE 좋고 배당 잘 주고 뭐 대형 우량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펀드 같은 방식으로, 개인 펀드인 거죠. 펀드 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세븐스플릿을 가동시키는데 한 20개 정도의 그런 대형 우량주들을 가지고 세븐스플릿을 돌리는 거죠. 7개로 분할해서 예. 자꾸 예. 세븐 스플릿이라고 하니까 자꾸 도박만 카드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계좌를 7개로 계좌를 7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린이에서 준연이로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약간의 욕심이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걸 조금 성장성이 좋은, 그러니까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면 결과는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마침 이제 책이 나왔고, 그 독자분들이 제 이제 블로그 와가지고 제가 언제 샀어요, 언제 팔았어요, 뭐 세븐스플릿 넘버 2가 샀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올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책도 보고 아, 세븐스플릿이라는 이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나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기념으로 1억 원을 가지고 세븐스플릿을 계좌까지 다 공개해서 제가 이제 팔자마자 공개하고 사자마자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1억 원의 시드머니를 세븐스플릿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됩니다라는 거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한 종목 사고 오늘 한 종목 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라고 내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약간의 실험적인 거를 좀 가미를 한 게 중소형 주식들에도 과연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이 통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조차도 이제 약간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피나 이런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한 시총 한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사이에 있는 그런 주식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조건들은 부합해야 되는 거죠. 돈 잘 벌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그 매출에 계속 증가하고, 배당 잘 주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특히 100% 이하, 그 유동 비율 많은 이런 주식들로 한 20개 정도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하면서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못하는 일인 게, 보통 이 정도 방송에 나올 정도면 주식 전문가라고 하죠. 자칭 타칭. 네. 이분들이 결과는 보여줄 수 있어도 과정을 보여주기에는 겁이 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잘 돼도 잘 돼도 본전이고 안 되면 웃음거리가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참고해서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안내를 할 때 잘 되면 예능, 아니 잘 되면 다큐, 못 되면 예능,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계좌 보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한번 독자분들 한번 보셔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투자 시스템이 이렇게 꼭 따라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라면 그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는데,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의 뒤를 보면 조리법이 나오잖아요. 뭐, 전 처음 알았는데, 4개를 끓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물을 뭐 1800cc를 넣고, 뭐, 그 스프는 몇과 몇 분의 몇을 넣고, 뭐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세븐스플릿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세븐스플릿 시스템은 그냥 조리법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짜면 투자를 주린이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이고, 주린이보다 조금 더 고수가 될 수 있다.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은 그 조리법을 모르더라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파도 넣어보고 달걀도 넣어보고 해봤더니 맛있어지더라. 그러니까 꼭 제가 책에서 말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종목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하고 조리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했구나,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막 폭락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전체 장이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왜 나스닥이 뭐 이렇게 확 빠진다든지. 그러면 하여튼 전체 계좌가 다 빠지는 경우 좀 겁나지 않나요? 그럴 경우 보통은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면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렇고 오르면 따라 사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내리면 무서워가지고 팔아요.
내릴 때는 오히려 들어가지 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의 어머니라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어머니가 비가 와도 걱정하고 날이 맑아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리고 그리고 날이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리고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려서 좋고 그리고 날이 맑으면 집신 잘 팔려서 좋고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나 이 투자 쪽에서는 롱숏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투자자를 좀 더 크게 나눠가지고 달러 투자를 하는 자아 하나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3월에 그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네. 저는 열심히 달러를 팔았어요. 1,300원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반대의 상향이 연출되고 있어요. 주식이 조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달러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하락하면 사야 되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거예요. 내재 가치보다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추가로 사야 되는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주린이들은 이거를 반대로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실패하고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 요거를 방지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7개로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사게 되던가요? 아까 사실은 8월이 베팅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분할 매수의 기법 때문인데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50% 하락해서 또 100만 원어치를 투입하면 75%로 올라가요. 75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손익률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25로 딱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50%가 하락하면 1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200만 원을 투입하게 돼요.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치. 내가 들어간 원금만큼.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상을 넣죠. 조금 더 물 타면은 물 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처음에는 나 100만 원만 투자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막 커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하면 이 마틴게일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1번에 100만 원만 사요. 물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에도 제가 이제 정량으로 추가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2번에도 100만 원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안 탔으니까 얘 수익률은 고유한 얘 수익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8월이 베팅 마틴게일을 안 타는 방향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 계좌에서 뭐 5%, 10% 이제 상승했어요. 그냥 그럼 추가로 또 사요? 아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1번만 장기 투자고 나머지는 수익이 낮다 싶으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몇 프로 파는 시점에 알아서 하고. 근데 이게 원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거죠. 자, 하락했을 때마다 사야지 된다라는 건 가치 투자의 어떤 기본인데 내가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에 의하면은 새로운 투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폭락이 됐어도 넘버 2한테는 이 새로운 장이 왔다. 나한테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첫 투자를 시작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더 사는 상황이 되지 파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치론칙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내가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계속 사게 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팔게 돼요. 그러면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야 된다는 가치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게 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포 어떤 패닉장이 펼쳐졌을 때 그런 심리를 오히려 이런 시스템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 엊그저께 한 마이너스 3% 이상 나스닥이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그때도 올렸어요. 넘버 2 뭐 새로운 종목 편입한 것들 쫙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의 장으로 안 보일 뿐이지 새롭게 투자하는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불안하지만 안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요때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심리를 갖기가 어려운데 계좌를 이렇게 분할을 해놓으면 그런 심리가 생길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신 세븐 스플릿 이 투자와 관련해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7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원칙으로 삼아놓고도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보면서 할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아까 그거 이제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도박의 영역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매를 하지 않아요. 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0년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방 사고 팔고 할 거면 사지 마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10년 동안은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래서 나는 이게 주식 투자의 고수나 대가들은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멘탈이 이제 유리 멘탈이고 내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손절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멘탈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냥 손절매를 하지 말자. 못하는 건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봤더니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원칙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5개 중에 3개는 또 하나로 묶여요. 장기 투자 비중을 한 40% 정도로 하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7개 계좌, 그러니까 뭐 7개라고 표현하셨지만 하여튼 여러 개의 계좌 중에서 한 계좌는 꼭 40%. 그러니까 장기 1번 투자로. 계좌죠. 1번 처음에 계좌. 사는 그 계좌는 40%의 현금 그 투자 비중이 이제 실어져 있고 이거는 40%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딱딱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미스터 인베스터라고 했잖아요. 주린이 분들은 여기에 40% 배치하고 나머지 단타는 나머지 60% 정도로 해라라는 이제 의미이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해라라는 이제 원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한 3% 올랐다고 팔지 말고, 근데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빨간색이면 그냥 1%, 저는 심지어 막 0.5% 이럴 때도 막 팔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은 하락이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 팔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어떻게 보면은 손절매까지는 아니고 익절매라고 해야 되죠. 익절매는 하더라도 손절매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별 종목 비율이 5% 이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달러 투자에서 이 세븐 스플릿이 왔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이 세븐 스플릿을 구동해 가지고 잘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적당한 종목을 샀어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적당한 종목도 과거 3년 동안 잘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내가 사서 그런지 몰라도 마이너스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뭐 상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계좌 안에서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지 말아라라는 원칙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계좌 각각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기 1번에 5%가 있어요. 예. 2번에도 5%까지 똑같죠. 정률로 추가 배수하니까. 그런데 한 계좌 내에서 종목들도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종목도 분산 투자가 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시점도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번이 떨어져야 2번이 살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분산돼요. 그리고 상장 폐지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종목을 개별 종목이 5% 이하로 낮추면은 아까 제가 20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20개 정도 종목이면 이 5% 정도 이제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좀 더 그 경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종목 분산하고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라는 이 3가지 원칙들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2가지 원칙은 뭐냐면은 추가 매수는 3% 이상 났을 때 해라. 저는 사실은 그 아까 대형주 펀드에서는 한 3% 정도면 추가 매수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실험적으로 하는 중소형주들은 제 예상으로는 한 5%에서 10% 이상 돼야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상의 어떤 종목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 원칙을 조금 더 그 강하게 이제 심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금도 종목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현금 비중을 항상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져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도 내가 사고 싶어도 안 사고 있었던 넘버 2, 3, 4, 5, 6, 7을 위해서 남겨놨던 현금들이 효자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마지막 이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건데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해라.
마틴 게이를 절대 타지 마라. 동일한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첫 번째 100만 원 삼성전자 샀으면 두 번째도 100만 원, 세 번째도 100만 원으로 사는 거죠. 근데 세븐까지 가면 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원칙에는 없지만 그런데 세븐까지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하실 예. 지하실 밑에 나 또 그 지하실이 나와. 돈도 없어요. 돈도 다 떨어져서 자금도 다 떨어져서 어떡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멈춰요, 그냥. 멈추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에잇을 가던 더 가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레버리지 쓰지 말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 1억을 가지고 시드를 가지고 이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너무 그 투자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겠죠. 그런 다음에 1억을 다 써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추가 자금을 투여할 수는 있어도 멈추는 거죠. 이게 멈추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 투자의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7개의 원칙을, 그러니까 세븐 스플릿, 그러니까 계좌만 그렇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투자할 때 원칙, 적용할 때도 이 7가지의 원칙을 그렇죠. 적용하면서 사실 그래야 7개로 성공할 맞췄어요. 수는 없다. 더 넣을 것도 있었는데 7이라는 숫자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시간대도 조절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잠깐 자녀에게 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식을 10살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이 주식을 가르쳐주는 게 뭐 한국에서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느끼세요? 뼈저리게? 요즘 예능에 존니 대표님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15 모니터에서 존니 대표님 나오는 그 방송도 이제 다 봤는데 존니 대표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 시키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라.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8.15 모니터에서 재밌게 본 게 그 런던에서 오신 어떤 오빠 분이 계신데 저기 대표님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내내. 그래서 그분 얘기 들으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호구들은 가라. 저 같은 사람은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스템 마련하세요. 그러면은 존니 대표님 말씀처럼 하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이렇게 도박처럼 위험한 거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그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죠. 지금 뭐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하나 준비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존 템플턴이라고 영혼이 있는 투자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수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고 뭐 잃을 것도 없지만 그거 자체가 너무 큰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오신 그 오빠분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되게 위험한 투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같이 저는 준연이로 갈 수 있는 이런 투자법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가 뭐 그냥 나온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진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 방송이나 그 8.15 머니톡에 나오는 그런 투자대가 분들의 그 방송들도 많이 보고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나 금융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을 제가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된 게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제가 아이가 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 내가 깨달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었어. 그리고 주식하고 도박이라는 건 다른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달음을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제일 큰 애가 12살이니까 되게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똑같은 걸 4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저는 효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글로 써서 남겨두면 내가 혹시 안 좋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자녀에게 미리 유언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의 첫 동공부라는 책이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 출판이 되면서 이 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고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주식이나 이런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어떤 찾는 이런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그 책이 좀 잘 됐어요. 잘 되고 나서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보는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도 좋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줘도 될 만한 그런 동화책 같은 거, 이 경제나 주식의 중요성, 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책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타7피 주식 초보 최고 계략하고 같이 출간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책을 이렇게 막 주렁주렁 내셔요. 요거는 태투의 부자 되는 시간이라는 책인데 동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첫 돈 공부의 어린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걸 드릴게요, 제가. 아, 그래요? 이 책을 썼던 이유 자체도 그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 금융, 주식 투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뭐 재밌게 봤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도박까지 같이 하면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깨닫게 노력하고 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 거죠. 도박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걱정은 안 들어요? 아이들이 도박으로 빠질까 이런 걱정? 아이가 도박을 끊었어요. 저한테 올인당하고.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이의 주식 계좌는 되게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사실은 여기 우리 아이가 이제 방송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블로그에 대해 쓰긴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잘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원래 이제 제가 교훈을 주려는 건 이거였죠. 야, 너 도박하면 망해. 위험한 거야. 근데 얘가 돈을 계속 따는 거예요. 이뤄야지 내가 교훈을 주는데 계속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블랙잭에 그 2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그 MIT 공대 대학생들이 블랙잭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따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은 10이라는 카드가 이 딜러의 어떤 그 나눠주는 데크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유리해져요,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10이 많이 나왔을 때 베팅액을 늘려가지고 돈을 따는 그런 그 카드 카운팅이라는 전략을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역이용했죠. 10카드를 몇 장을 이제 뺐어요. 빼고 게임을 했더니 애가 잃더라고요. 사기 도박인데. 그렇죠. 이 아빠의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제 도박은 위험한 거라고 안 하고 걔가 이제 거기서 베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더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죠. 네. 근데 하여튼 그 부모가 이렇게 이 돈이라는 거를 그 아이하고 이렇게 좀 이 많은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게임 형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돈을 너무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이건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나이가 그냥 후다닥 20대 그렇죠, 후반이 그렇죠. 돼버려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말씀 잘하신 게 이거 책 팔러 나온 사람처럼 그냥 얘기하는데 이 책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그렇게 게임 형태로 이 아이들한테 경제 금융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박스를 잘라가지고 그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걸 만들어요. 자본주의 마블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블로그에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보드게임을 상품화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다음 달 정도에 출시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남겨주려고 썼던 그 책이 갑자기 이제 주식 투자 책도 나오고 동화책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 되게 신기하기는 한데 하여튼 저도 아주 나약하고 멘탈도 약하고 주식 호구였던 마이너스의 손이었던 저조차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드니까 되더라 라는 게 이 전체적인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참 아주 그 독특한 경험과 또 그걸 바탕으로 그 투자를 하는 어떤 방법을 그 만드신
분을 초대를 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1타 7피 주식 초보 최고 계략 저자이신 박성현 저자님, 오늘 참 주린이들한테 아주 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